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1시간 정도만 공부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배우는 즐거움을 얻고 있어야 될 텐데. 자, 볼게요. 복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출제자가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속여내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게 뭐냐면 복합 개념으로서 부동산을 이해하겠다 였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오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부동산 개념을 잡겠다. 부동산을 이해하겠다. 그래서 법경기 측면의 부동산을, 이 측면으로 부동산을 이해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비슷하지만 그냥 복합 부동산이라는 말을 써요. 이건 그냥 새로운 하나의 단어예요. 복합 부동산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토지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보죠. 자,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가 이 건물을 무조건 가져요? 그렇진 않죠. 토지 소유주, 건물 소유주 따로 있는 거죠. 우리가 등기도 따로 있고. 자, 그러면 토지 위에 집이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보통 두 개의 다른 별도의 부동산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할 때는 얘를 그냥 하나로 덩어리 져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거래를 많이 해요. 매매 활동을 할 때. 그래서 얘 두 개는 각각의 부동산이지만 얘가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고 거래할 때 일체로 거래되니까 얘 두 개를 한꺼번에 이루는 단어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와 얘를 한꺼번에 이루는 말을 뭐라 하냐면 복합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이지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초반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거예요.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이해해 나가는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법경기 측면으로 부동산을 이해하는 것은 개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얘기하고 그냥 복합 부동산 얘기하면 뭘 말하는 거다?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이루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자꾸 복합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속여서 내는 단어예요.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하나로 이루는 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로 부동산을 이해해 나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분류를 한번 보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건 부동산은 뭐냐를 배웠어요. 부동산의 개념을 배웠고, 자, 토지의 분류를 여러 개로 분류하는데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들도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토지가 이렇게 분류되더라 라는 것만 한번 간단히 좀 배워볼 텐데,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자, 토지를, 주택의 분류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가 좀 된 다음에 배울 거고, 토지를 분류할 때, 자, 용도 지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용도라는 건 이용을 얘기했어요. 이용에 따른 지역을 분류할 때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는 말을 써요. 공법에서는 용도 지역이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가 돼요. 도시 지역, 그 다음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도시 지역은 또 주상공 또 계속 이렇게 나눠요. 근데 학개론에서는 용도 지역 나오면 딱 3개로만 분류해요. 택지, 농지, 임지. 학개론에서 용도 지역은 3개로만 분류하더라. 자, 이걸 머릿속에 틀을 잡아놔야 돼요. 학개론에서 용도 지역 나오면 택지, 농지, 임지만을 얘기해요. 택지는 뭐냐면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 그래요. 농지는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고 임지는 나무 심어져 있는 임야를 얘기해요. 임지.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택지, 농지, 임지를 얘기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죠. 자, 그럼 학개론은 용도 지역 나오면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3개 분류하고, 자, 부지, 택지, 지목이 대인 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떤 건지 보죠. 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가장 큰 개념의 토지의 이름이 부지라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기만 하는 바닥 토지는 바닥 토지를 다 그냥
부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다. 포괄적 개념을 부지라 그래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다 상관없어요. 그냥 부지라는 말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 아래 땅을 아파트 부지, 교회 아래 땅을 교회 부지, 공장 아래 공장 부지. 철도가 지나간대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기차 왔다 갔다 할 때니까. 근데 철도 지나간 아래 땅을 철도 부지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천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땅이 있고 그 위에 물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지나가는 아래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하천 부지. 그러니까 부지라는 말은 다 쓸 수 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저기 부지다 그냥 다 부지는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택지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철도 아래를 철도 택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천 아래 땅을 하천 택지다 이렇게도 쓸 수 없어요. 근데 아파트 아래 땅은 아파트 부지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아파트 택지다라고도 할 수 있고, 공장 아래도 공장 부지, 공장 택지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 그러면 건물은 총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주거용 토지, 상업용 토지, 공업용 토지, 이렇게 건물을 주상공 용도에 따라 나눌 수 있죠. 즉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 그래요. 이걸 공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법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지다라고 얘기하는 건 건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계론에서는 택지라고 얘기하고 공법에서는 대지라고 얘기해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자, 그러면 하천, 택지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택지 중에 우리가 나중에 공시법을 배우면서 지적에서 지목이라는 걸 배워요. 지목은 지적법에서 토지를 28개의 지목으로 다 용도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는 건물 중에서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만을 지목이 대인 토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 택지는 주상공 건물을 다 지을 수 있으면 택지라 하는데, 지목이 대인 토지, 이것과 이건 다른 얘기예요. 공법에서 그냥 대지라고 하고 얘는 지목이 대인 토지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파트 아래 땅은 아파트 부지다, 아파트 택지다, 지목이 대인 토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장 아래 땅은 공장 부지다, 공장 택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분류할 때 이렇게 가장 큰 개념을 부지, 그 다음에 부지에는 건물 지을 수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다 부지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택지, 건물이라고 하면 주상공을 얘기하고 그 중에서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면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그래요.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토지 분류예요. 가장 어떤 땅이 비싸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비싸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중에 어떤 건물?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가장 비싼 땅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부지, 택지, 대, 지목이 대인 토지 이렇게 분류해봤고, 공법에서 대지 얘기하는 건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 택지를 얘기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후보지, 이행지. 이 두 개가 헷갈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후보지, 이행지예요. 어떤 건지 볼게요. 자, 용도는 바뀔 수 있어요? 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네. 바뀔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얘가 농지였어요. 농지였는데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토지를 조성해서 얘를 택지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바뀌기 전에는 뭐였어요? 바뀌기 전에는 농지라고 얘기해요. 바뀐 후에는 택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뀌기 전에는 농지라는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용도 지역으로. 바뀐 후에는 택지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데
얘가 바뀌는 중간, 전환 중에 있을 때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를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환 중에, 즉 얘가 바뀌어지는 토지의 조성 공사 중인 이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후보지라 그래요. 후보지. 즉 중요한 건 전환 중에 있는 거예요. 전환 이전에는 뭐 농지고 전환 후에는 택지라는 이름을 쓰는데 전환 중간에 있을 때 이름이 없으니까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냈어요. 후보지라고. 자, 그럼 후보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용도지역 상호 간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얘예요. 얘. 용도지역 상호 간에 바뀌어질 때 후보지라는 말을 써요. 용도지역이 바뀌어질 때, 용도지역 상호, 끼리끼리 간에 바뀌어질 때. 자, 근데 만약에 얘가 택지인데 얘가 주거용 토지였어요. 즉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였는데 이 주거용 토지가 만약에 상업용 토지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바뀌어지기 전에는 주거용이고 바뀐 후에는 상업용 토지인데 전환 중에 있을 때 또 이름을 붙여야 돼요. 자, 이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행지라 그래요. 자, 그럼 얘하고 얘가 뭔 차이냐면 한번 볼게요. 이행지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글자는 얘예요. 내에서. 용도지역 내에서 택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소분류를 할 수 있는데 주거용 토지, 상업용 토지, 공업용 토지. 하나의 택지 내에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으면 이행지라 그래요. 그래서 용도지역 내에서는 이행지라 그러고 용도지역 자체가 바뀌면 후보지라 그래요. 물론 중요한 건 전환 중에 있어야 돼요. 중에. 얘도 마찬가지로 전환 중에 있을 때 쓰는 토지의 분류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용도지역이 바뀌어지고 있다. 그 중간에는 뭐라 한다?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용도가 바뀌어지면 이행지라 그래요. 만약에 얘가 답이었어요. 답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걸 먼저 설명해 주면 택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데 주거용 토지, 상업용 토지, 공업용 토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농지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전, 답, 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저는 뭐? 밭을 얘기하고 답은 논, 과는 과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지는 신탄림이다, 용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탄림은 땔감으로 쓰는 거고 용재림은 건축 자재로 쓰는 나무를 얘기하는데 우리 시험에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건 필요 없고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이 세 개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중에 있다라면 후보지라는 말을 쓰고 하나의 용도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이행지라는 말을 써요. 그럼 지문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용도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러면 후보지라는 말을 써야 되고 용도지역 내에서 주상공에서 이렇게 바뀌어진다 또는 농지에서 답이 전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하나의 농지에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으면 이행지라는 말을 써요. 중요한 건 전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출제자가 만약에 임지가 택지로 전환이 끝난 후에 토지를 후보지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린 거죠. 전환 중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지 끝나면 임지가 택지로 바뀌었으니까 택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환 전에는 임지가 되는 거고 전환 중에 있을 때. 자, 그럼 이해했으면 외워야 돼요. 이게 두 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행지라는 말은 용도지역 내에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을 중간에 전환 중의 토지를 이르는 말이다. 이내라는 걸 생각해놔야 돼요. 이내. 그러면 당연히 후보지는 상호 간에 용도지역 상호 간에 그래서 후간 이내 이게 암기 코드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고서 이런 건 가능한 수업 중에 외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후간 이내 무슨 뜻이냐면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 간에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이렇게 후간 이내. 자, 그럼 좀 어려운 문제가 이런 거예요. 얘가 과수원이었는데 상업용 토지로 바뀌어지려고 해요. 과수원이었는데 상업용 토지로 바뀌어지고 있는 중간에 전환 중의 토지예요. 그럼 얘를 후보지라 그래요? 이행지라 그래요? 후보지라 그래요.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소분류로 표현했지만 과수원은 농지죠. 상업용 토지는 택지예요.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용도 지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택지 주상공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 전답과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인데 얘가 용도 지역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후보지라 그래요. 자, 후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써요. 만약에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지는 중간에 있다. 용도, 지역이 바뀌니까 후보지라고 하는데 얘는 택지로 바뀌어질 거니까 좀 구체적으로 택지 후보지다 이런 말도 써요. 어찌됐거나 후보지 이행지는 전환 중에 있을 때 쓰는 토지의 분류 이름이에요. 중요한 건 용도 지역 바뀌어지느냐, 용도 지역 내에서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후보지, 이행지. 그래서 이내 이렇게 암기해놔야 돼요. 이행지는 내에서. 자, 네 번째 필지, 획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필지라는 말은 많이 쓰죠. 필지.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고 얘가 병의 땅이라고 보죠. 자, 필지는 뭘 얘기하냐면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을 필지라 그래요. 소유권의 범위를. 자, 근데 요만큼은 갑의 땅, 요만큼 을의 땅, 요만큼은 병의 땅이래요. 그럼 몇 필지예요? 한 필지? 몇 필지? 소유권의 범위가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3개로 나눠져 있죠. 그럼 얘는 세 필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필지는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지 면적이 크다 작다를 의미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크든 작든지 간에 갑의 땅 소유권이 요만큼 의미하면 한 필지, 요만큼 의미하면 을 필지를 얘기하고 요만큼이면 병의 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등기할 때 토지나 건물은 무조건 등기를 해야 돼요. 부동산은. 자, 등기할 때 어떤 걸로 등기하냐면 필지별로 등기해요. 소유권 범위가 나타나는 별로.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면 등기나 등록이나 같은 말이에요. 등록 단위다라고 해요. 등록할 때 필지별로 등기하니까 등록 단위 개념이라 그래요. 그러면 등기하다 보면 여기에 지번을 하나 붙여줘요. 나중에 지적법에서 지번 붙이는 법도 배울 거예요. 얘가 뭐 101번이다, 얘는 103번이다, 얘는 105번이다 이렇게 지번을 붙여주면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필지라 그래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건 면적과 전혀 관련 없어요. 면적이 넓든 좁든지 간에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는 이 공간 범위를 필지라고 그래요. 자,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냈어요. 출제자가 필지는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는 지번이 부여되는 면적 단위다. 틀린 얘기죠? 등록 단위라고 나와야죠. 등록 단위예요. 우리가 면적 단위라고 단위라는 말이 똑같다고 출제자가 자꾸 속여서 내요. 면적 단위는 우리가 질량의 단위는 뭐예요? 질량 단위. 무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질량 단위. 그람이나 킬로그램.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는 리터나 밀리리터.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는 제곱미터. 예전에는 우리 평을 썼죠. 그러니까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나 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단위라는 말이 똑같다고 해서 출제자가 자꾸 속여내는데 우리가 배우는 토지의 분류에 면적 단위를 의미하는 건 없어요. 면적 단위는 전혀 틀린 얘기고. 자, 등기할 때 주의해야죠. 반드시 법적으로 등기해야 되고 등기할 때 등기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얘를 등기할 때 등기법을 따라야 되니까 법적 개념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필지는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고
등기할 때 등기의 단위는 필지별로 등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의 지번이 붙어져요. 필지가 딱 생기면, 등기하게 되면. 자, 이것과는 좀 차이 나는 획지를 한번 볼게요. 자, 획지는 뭐냐면 경제적 가치 또는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일단, 하나의 덩어리를 일단이라 그래요.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그래요. 경제적 가치가 비슷한 덩어리를 획지라 그래요. 예를 들면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갑의 땅이고 여기가 을의 땅이에요. 자, 몇 필지예요? 소유권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두 필지예요. 그런데 건물이 이렇게 걸쳐져서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하나의 건물이 갑의 땅과 을의 땅 걸쳐져서 딱 지어져 있으면 갑의 토지 가격이나 을의 토지 가격은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하겠죠? 같은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비슷한 토지일 거예요. 그러면 획지를 하나로 보지 두 개로 따로 나눠보지 않아요. 그래서 얘의 가격이나 얘의 토지의 가격이 비슷하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획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획지는 가격이 비슷한 하나의 덩어리를 획지라고 그래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는데 이런 토지가 갑의 토지래요. 자, 그럼 필지는 몇 필지? 소유권이 하나죠. 한 필지예요. 자, 이런 토지는 비싸요, 싸요? 비싸요? 도로가 이렇게 가는데 도로하고 접한 면적은 좁고 안으로 길게 들어가 있어요. 싸죠. 도로하고 접해 있어야 우리가 광고 효과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그런 땅이 비쌀 텐데, 하여간 얘는 정상적인 넓이를 똑같이 봤을 때는 비싼 땅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됐대요. 도로하고 지나가는 여기에는 건물을 지어서 상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안으로 깊이 사람들이 들어갔다 왔다 하기가 힘들어서 여기는 감자를 심어서 감자밭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의 필지인데 얘는 택지 용도로 쓰여지고 있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얘는 농사지니까 농지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럼 경제적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얘를 하나의 획지로 보지 않고 얘와 얘의 획지는 다르다, 두 개의 획지로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획지는 경제적 가치, 가치라고 한다면 가격을 얘기해요. 가치가 가격이에요. 가격이 같으냐, 뭐 완전 똑같진 못하겠지만 비슷하면 하나의 획지다, 다르면 다른 획지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획지는 가격이 비슷한 일단 하나의 덩어리의 토지를 이르는 말을 획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필지와 획지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 있어요, 없어요? 관련 없어요. 두 개의 필지에 하나의 획지가 될 땐 두 개의 획지가 되는 10개의 획지가 될 수 있고, 하나의 필지에도 2개, 10개, 20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어요. 10개의 필지가 있는데 다 비슷하대요. 예를 들면 이런 땅들이 있는데 여기 다 감자 심고서 토지의 조성도 다 비슷하대요. 그럼 이 땅이나 이 땅이나 이 땅이나 가격은 다 비슷해요. 그러면 이건 그냥 하나의 획지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필지와 획지는 관련이 없고, 필지는 소유권 범위를 얘기하는 토지의 분류고, 획지는 가격을 얘기해주는 토지의 분류를 획지라 그래요. 얘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해야죠. 어디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하는 데가 어디예요? 감정평가예요. 감정평가가 중요해요. 감정평가를 하려면 중요한 건 법적 개념보다 이렇게 가격 정도가 비슷한 것을 한꺼번에 감정평가하는 게 수월해요. 가격이 비슷한데 갑의 땅 따로, 을의 땅 따로 감정평가할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죠. 비슷하니까 그냥 한 번에 감정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획지는 가격 정도를 얘기해주는 토지의 분류다 보니까 나중에 배울 감정평가 시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토지의 분류를 획지라 그래요. 법과 관계가 깊은 것은 필지, 감정평가와 관련이 깊은 건 획지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면 필지, 가격이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면 획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몇 개 분류하고 있지 않은데 첫 번째부터 보면 학계론에서 용도지역은 딱 3개. 택지, 농지, 임지. 여러분 머릿속에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이제. 택지, 농지, 임지.
부지는 다 쓸 수 있더라. 택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지목이 대인 토지는 그 중에서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만 지을 수 있는 토지.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어지는 중간에 있는 전환 중의 토지를 이르는데 용도지역이 바뀌어질 때는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바뀌어지면 이행지 이렇게 쓰고, 필지는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는 토지고 등기할 때 등록 단위, 획지는 가격이 비슷하면 하나의 획지로 보는 거예요. 1단이라는 건 그냥 덩어리 토지예요. 필지하고 관련이 없어요. 한 필지에도 10개의 획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10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나지와 건부지 보죠. 자, 우리가 좀 여기서 이번 시간에 신경 써야 될 건 나지와 건부지예요. 자, 나지는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토지를 나지라 그래요. 나지는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토지 위에 붙여져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정착물이라 하죠. 정착물이 없는 거예요.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나지라 그래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조건이 더 붙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라 그래요. 사법이면 개인 간의 법이에요. 개인 간의 법은 뭐예요? 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사는 민간끼리의 개인 간의 법을 얘기하는 법이에요. 즉 사법이라고 하면 민법상의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민법을 배우면 여러 가지 권리를 배워요. 어떤 권리가 있냐면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어떤 권리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저당권이 걸려져 있거나 누군가 쓸 수 있는 전세권이 걸려져 있거나 그런 게 없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토지예요. 사법상 민법을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저당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 없는 거. 자, 그런데 출제자가 이렇게 속여서 내요. 이 나지라는 건 정착물도 없고 다른 권리가 문제되지 않고 깨끗한 토지, 아무것도 걸려져 있지 않는 깨끗한 토지인데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법상의 제한. 우리나라의 토지나 건물에 무조건 다 공법이 규제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토지에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나 부동산에는 공법상의 제한이 있어야 돼요. 자,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하지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건 다 틀린 거예요. 학계론에서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는 부동산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지는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 깨끗한 토지를 말하고 당연히 모든 토지에는 공법상의 제한은 걸려져 있어요. 이거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보죠. 자, 공법은 주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나라가 규제하고 있는 법인데 그러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소유권이 있는데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무조건 할 수 있는 이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다. 내 마음대로 무조건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누가 제한하고 있어요? 정부가 제한하고 있어요. 무슨 법으로? 공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모든 토지나 부동산에는 공법상의 제한이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공법에서 용도, 지역, 지구제 또는 구역제 있어요. 내 땅이지만 개발 제한 구역 걸리면 건물을 짓지 못해요. 내 땅이지만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걸리면 팔지도 못해요. 마음대로. 내 땅이지만 마음대로 10층까지 짓지 못하고 용적률, 건폐율이 다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몇 층까지만 얼마큼만 지어야 된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이건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대적 권리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을 내가 가져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 권리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모든 토지에
공법이 걸려져 있더라. 자, 그러면 건부지가 있는데 건부지는 이렇게 건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 그래요. 건물이 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건 이거 하는데 어떤 거냐면 얘는 지금 토지예요. 토지를 분류하고 있으니까 토지의 가격이 낮이가 높아요? 건부지가 높아요? 뭔가 또 건부지도 나왔어요. 자, 낮이가 높은 거예요. 낮이가. 지금 건부지가 좀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 건 건물을 생각해서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건 요만큼 땅과 요만큼 땅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만을. 건물까지 포함한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주인은 땅 주인이 무조건 건물 주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른 건물 주인이 있어요. 얘가 갑의 땅이라면 얘가 을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을이 소유권자인 건물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는 건 토지만의 가격을 봤을 때 낮이와 건부지를 비교하는 건데 낮이를 사면 내 마음대로 이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건물을 마음대로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자, 건부지를 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이 건물 부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건물 주인 따로 있어요. 이 건물 주인은 이미 이전에 이 토지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샀다고 해서 이 건물을 마음대로 부셔라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을 산 사람은 최소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얘한테 뭘 받아요? 지대를 받겠어요.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지의 임대료를 지대라 그래요. 자, 그럼 얘는 건물을 짓고 싶다라면 이 건물을 따로 사거나 이걸 사서 부수고 내 맘에 드는 건물을 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땅 가격만 비교하면 누가 높다? 낮이가 높은 거예요. 얘가 활용이 훨씬 더 좋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건부지가 가격이 감해졌다 그래서 건부감가라고 그래요. 건부지의 가격이 감해졌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낮이와 건부지를 비교하면 가격이 누가 높다? 낮이가 높다. 이용 방안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최유효 이용,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내기에 낮이가 유리해서 얘가 비싸고 건부지는 이 건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임대료 받는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낮아요. 이걸 우리가 건부감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건부 증가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공부한 다음에 좀 더 차차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토지의 분류, 이게 낮이 건부지까지예요. 뭐 설명 들으면 별로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나중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내용 듣고 이해하고 아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라고 머릿속에 정리만 하면 한 문제를 그냥 공짜로 쉽게 맞출 수 있는 단원이에요. 자, 낮이는 정착물이 없고 뭐도 없어야 된다? 사법상의 제한이 없어야 돼요. 근데 공법상의 제한은 모든 토지에 다 있더라예요.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는 아주 깨끗한 토지를 낮이, 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건부지의 가격이 감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토지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것까지만 배우고 갈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단원을 배웠고 단원의 구성을 배웠고 부동산이 뭔지 배웠어요. 부동산의 개념. 두 번째, 부동산의 분류에서 토지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몇 가지로 분류해 봤어요. 마지막에 하나, 토지의 특성이 있어요. 토지의 특성.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게 토지의 분류와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이에요. 1단원에서. 오늘 배운 걸로도 그냥 기출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사실. 자, 토지의 자연적 성질이 있고 인문적 성질이 있는데 자연적 성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변하지 않는 성질이라 하고 근데 자연적 성질 말고도 인문적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토지가 바뀔 수 있는 성질이 있는데 바뀔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가능할 가짜예요. 가변적인 성질도 있더라. 이걸 인문적 성질이라 그래요. 자, 이 단어를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자, 부동성은 움직일 동자예요. 그럼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 있더라. 토지, 건물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아요. 이걸 부동성이라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다른 표현이 이동하지 않는다. 비이동성. 자, 두 번째는 부증성은 증가시키지 못한다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 만들 수 없죠? 만들 수 없다를 부증성이라 하고 만든다를 생산이란 말을 쓰니까 생산하지 못한다. 두 번째 부증성. 자, 이런 단어에 현혹돼서 이거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단어 뜻을 이해해야 돼요. 자, 영속적이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간다를 의미해요.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영원히 간다. 영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속성. 토지는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개별성. 없어지지 않으니까 비소모성,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자, 개별성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개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개별적이다, 다 다르다를 얘기해요. 완전히 똑같은 토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조성도 다르고 토지의 재질 다 달라요. 뿐만 아니라 무조건 위치는 다르게 돼 있어요. 위도, 경도를 나타내는 위치는 다 다르니까 똑같은 토지는 없어요. 똑같은 토지는 없다, 다 다르다, 개별성. 그러니까 대체, 완전히 똑같이 바꾸기가 어렵다. 비대체성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성질 4가지. 뭐 당연한 얘기죠. 부부연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외우긴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이 단어 뜻을 좀 해석해야 돼요.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다. 부증성은 증가시키지 못한다. 생산하지 못한다. 영속성은 없어지지 않고 오래 가더라. 영속적이다. 개별성은 다 다르다. 개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변하지 않는 성질 4가지고, 자, 변하는 성질은 2가지만 배울게요. 일단 여기에 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2가지에 대한 내용만 정확히 이해해도 문제는 풀릴 거예요. 다. 위치가 뭔가 변할 수도 있대요. 어떤 위치는 변할 수도 있더라. 용도는 다양하더래. 용도도 바뀔 수가 있더라. 당연히 용도 바뀔 수 있죠. 자, 변할 수 있는 거, 어떤 위치는 변할 수도 있고 용도도 변할 수 있더라.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이건 변하는 거고, 이 내용은 얘와 연관지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구분하면 돼요. 자, 그러면 4가지인데 오늘 수업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4가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4가지에 대한 나타나는 현상, 이런 성질이 부동산 학계론에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를 이해하는 게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보죠.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 만들지 못한다, 부증성. 없어지지 않아서 영원히 간다, 영속성. 각각 다 다르다, 개별성. 자, 이 단어는 사실 학계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걸쳐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까지 다 배운 다음에 또다시 이걸 또 배워야 돼요. 계속 배운 것과 연관지어서.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연결을 시켜주면서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텐데, 자, 여러분은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집중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야, 그렇구나, 그렇게 연관이 됐구나 라고 머릿속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부동성을 보죠. 자,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래요. 그래서 이동하지 않는다, 비이동성이라고 하는데 학계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역화, 국지화. 지역화, 국지화 똑같은 단어고, 지역화라는 건 지역마다 다 다르다예요. 지역마다 다 다른 것을 지역화. 이걸 지역에 국한된 성질이라 해서 국지화라고 해요.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그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건 토지를 얘기하지만 그냥 건물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해를 시켜보려고 할게요. 30평 아파트가, 똑같은 30평 아파트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강남에 있고 하나는 안산에 있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달라요? 그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지역의 영향을 받겠죠. 그 지역에서 떼어낼 수가 있어요? 떼어낼 수 없어요. 그 지역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그 지역과 맞는 가치가 형성돼요. 가치가 가격이에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거나 강남에 있는 거나 완전 똑같은 아파트지만 가격이 전혀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죠, 부동산 가격이. 이걸 부동산 가격의 지역화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서울은 수요와 공급 중에 주택의 공급이 모자라요. 공급이 부족가 돼요. 근데 안산은 주택 공급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 공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럼 수요 공급이라는 경제활동을 뭐라 그랬냐면 경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과 안산의 경기 변동 양상이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요.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남는 공급을 떼어서 이쪽에 넘어줄 수가 없어요.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다른 부동산 경기 양상을 나타나고, 지역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지역마다 부동산의 가치가 다르게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학개론에서 한 단어로 뭐라 하냐면 지역화다, 국지화다 그래요. 이유가 떼어내서 옮겨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역화, 국지화가 나타나더라. 자, 이제 연결될 텐데, 내가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을 하나 투자했는데 옆에 운 좋게도 도시개발계획에서 생태공원이 들어섰어요. 자, 그러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외부 환경 영향을 받겠죠. 좋은 영향일 때 정을 우리가 플러스를 정이라고 한자로 읽어요. 정의 외부 효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영향을 받았을 때. 만약 이쪽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선다라면 나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럼 나쁜 영향을 부라고 하면서 이걸 마이너스라고 써요. 마이너스를 부라고 읽어요. 부의 외부 효과를 받을 거예요. 자, 이 집은 외부 환경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얘를 떼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으니까 무조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을 외부 효과라 그래요. 외부 환경의 효과, 영향을 받더라. 자, 그러면 얘의 가격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정의 외부 효과를 받으면 당연히 얘의 가치가 높아질 거예요. 가치가 가격이에요. 또는 얘가 들어서면 가격이 낮아질 거예요. 가치가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간, 자, 이건 이따가 좀 설명할 텐데,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 이걸 떼어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 되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서 항상 부동산은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부 효과라 하고, 외부 효과는 그럼 왜 생겼느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이유가 부동성 때문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항상 외부의 영향을 받더라. 자,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임장활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현장에 임하는 활동.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중개활동을 하는데 누가 토지를 하나 사러 왔어요.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토지를 딱 떼어다가 이 토지 어때요?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죠. 내가 전시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뭔가를 딱 떼어서 놓고 보여주거나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뭔가를 원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 가야 돼요?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에 가서 살려고 하는 토지가 이렇다, 건물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그 현장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떼어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임장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 당연히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 얘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인데,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가 이 물건을 거래할 때는 누가 돈을 주고 지불하고 샀다 그러면 이걸 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져갈 거예요. 점유라는 건데 민법에서 배울 때. 그래서 일반적인 재화는 주고받고 하면서 물건을 거래할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내가 건물을 샀다고 해서 건물을 떼어서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죠.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로 거래해요? 내가 건물을 샀다 그러면 권리죠. 권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대로 있고 서류상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져가요. 그 소유권을 관리하는 제도가 뭐예요? 등기제도예요. 그럼 등기제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죠. 나라에서 엄격히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 법을 등기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할 때 부동산을 떼어서 주고받고 하지 못하고 뭐로만 거래한다?
권리로 거래해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로 거래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동성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에 하나는 뭐 쉽게 움직이는 자산을 동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럼 얘 움직이는 자산과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을 구분하는 건 당연히 부동성 때문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이에요. 자, 이 네 개가 5개, 동산, 부동산 구분하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돼요. 나중에 이걸 막 그냥 무작정 외운다고 부동성은 지역화, 국주화, 외부효과 이렇게 하면 절대로 며칠만 지나면 그냥 싹 사라져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설명을 해줬으니까 물론 여러 번 설명해 줄 거예요, 제가. 자, 지역화는 지역마다 부동산의 가치, 수요, 공급 상황, 경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지역화, 국지화라 그래요.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성질.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떼어낼 수가 없으니까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외부 효과. 좋으면 정의 외부 효과, 나쁘면 부의 외부 효과. 현장에 임해야 돼요. 부동산을 가져오고 뭐 할 수가 없고 무조건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권리로 거래된다는 건 떼어서 물건을 주고받고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매매한다. 부동산을 매매 활동한다라는 건 뭐만 매매한다? 소유권, 권리를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로 매매하는 이유가 부동성 때문이다.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근거고. 자, 이제 시험 문제는 출제자는 여기서 내요. 자,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리적 위치, 즉 위도와 경도로 나타나는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 특성은 변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변하지 않는 부부연계 중에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성질 때문에 물리적 위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영향을 받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나쁜 영향을 받으면 가격이 내려가죠. 이렇게 가격은 주변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학계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위치라 그래요. 이 경제적 위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가치는 변할 수 있더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더라. 이 표현을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변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하니까 이제 자연적 성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적 성질은 부부연계였고 변하는 성질은 인문적 성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성질 중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위치가 변할 수 있다. 위치의 가변성 때문에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더라. 부동성 때문에 물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데 위치의 가변성 때문에 경제적 위치, 가치는 변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 물리적이라는 단어와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엄격히 구분돼야 돼요. 이게 문제를 푸는 키워드예요. 만약에 이런 내용에서 경제적 위치, 경제적 이렇게 나오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이라고 나오면 변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동성을 설명했고 자, 두 번째 부중성 볼게요.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부중성은 증가시키지 못한다, 만들지 못한다예요. 자, 그러면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안 되면 한정적이겠죠. 만들 수 없으니까. 한정적이다, 유한하다, 또는 희소하다. 다 같이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만들지 못하니까 한정적이고 한정되어 있고 희소하더라. 자, 근데 희소하면 토지는 다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가치도 있으니까. 그러면 경쟁이 일어나는데 살려는 사람들끼리 경쟁해요? 팔려는 사람들끼리 경쟁해요? 살려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일어나겠죠. 만들 수 없어서 토지를 만들 수 없으니까 조금밖에 없대요. 토지가. 그러면 살려는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경쟁이 붙을 거예요. 중요한 건 수요 경쟁이에요. 여기에 공급 경쟁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서로 살려고 하더라. 왜냐하면 차지하려는 욕구가 생기니까, 소유욕이 생기니까 서로 살려고 경쟁해요. 그러면
우리가 경매같이 생각해보면 서로 막 살려고 하면 가격이 어때져요? 올라가겠죠. 가격이 토지의 가격, 땅지자를 쓰니까 지가하면 토지의 가격이에요. 지가가 올라가요. 지가 고 현상이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많이 사서 넓게 이용하거나 조금 사서 좁게 이용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좁게 사서 건물을 높거나 깊게 지면서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토지를 넓게 사서 건물을 낮게 지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땅 가격이 비싸면 토지를 넓게 사요, 좁게 사요? 좁게 사야 되겠죠. 땅값이 비싸니까. 그러면 좁게 땅을 사서 자본을 집어넣어서 건물이 높이 올라가거나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했다 그래요. 토지를 집약적 이용했다는 얘기는 고층화를 시키거나, 이 고층화 시킨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입체화 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찌됐거나 토지 가격이 비싸면 집약적 이용이라는 건 땅을 넓게 쓰는 게 아니라 좁게 사서 높게 깊게 짓는 것을,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는 걸 집약적 이용이라고, 반대는 뭐라고 하냐면 땅 가격이 싸니까 땅 많이 사가지고 넓게 지면 되겠죠. 낮은 층으로 건물을, 이런 걸 조방적 이용이라 그래요. 나중에 좀 배울 거고. 자,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만들 수 없으니까 희소하더라. 희소하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수요자가 경쟁하더라. 경쟁하다 보니까 지가가 올라가고, 지가가 올라가면 토지를 많이 살 수 없어요. 땅값이 비싸니까 조금 사서 건물을 높게 짓더라. 이런 걸 집약적 이용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할 게 이거예요. 야, 생산할 수 없어서 한정적이더라.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토지는 비싸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수요자, 공급자가 돼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도 토지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겠죠.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개념을 집어넣냐면 토지에 공개념을 헌법에 딱 실어놨어요. 토지는 공개념이 있더라. 토지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공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공익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이 일부 손해볼 수 있더라라는 것을 토지의 공개념이라 그래요. 야, 만들 수 없어서 한정적이니까 네 땅이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네가 좀 희생할 수 있어야 돼. 만들 수 없어서 한정적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예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땅이 있는데 한 평당 거래되는 게 200만 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걸 시장 가격 200만 원이에요. 근데 정부가 그 지역을 보니까 저소득층이 많아서 주택이 부족해요. 그래서 살 집이 없어가지고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야, 그 지역 수용하겠어. 수용하는데요. 공시지가가 평당 70만 원이니까 내가 70만 원만 보상해 줄게. 그러면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안 팔 수 있어요? 안 팔 수 없어요. 무조건 정부가 수용 계획을 발표하면 그건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법에 호소를 하더라도 이 개념이 헌법에 실려져 있어요. 토지 공개념이. 토지는 유한하다 보니까 공익을 위해서 우선돼야 된다. 개인의 소유권은 일부 침해될 수 있더라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200만 원짜리 땅을 70만 원만 보상받고 정부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럼 정부가 그냥 갖는 게 아니라 뭐 130만 원 이득 본 게 아니라 그 땅을 가지고 조성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요. 저소득층이 싼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토지에 대해서 일부 개인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토지 공개념이라 그래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얘기할 때 만들 수 없으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루고루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개인 소유권이 침해될 수 있더라라는 개념이에요.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토지 공개념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성질이 뭐다? 부중성이에요. 부중성. 지금 이제 다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게 학개론 처음에 배웠던 이 내용은 시장론에서 많이 배울 내용들이에요. 다 이 단어들이.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다
정책론에서 많이 배울 거예요. 정부가 왜 개입하겠냐라는 시작은 부중성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부중성 때문에 토지가 만들지 못하니까 희소하더라. 그 다음에 수요가 경쟁하더라. 아직 이런 공간 수요, 입지 경쟁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공급 경쟁이 아니라 수요 경쟁이 일어나더라. 수요자가 경쟁하더라. 그러면 서로 살려고 하니까 지가가 높아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 이용이 집약적으로 되더라. 집약적 되면 고층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연결 지어지고 이제 하나 더 한다라면 이거예요. 토지는 유한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차지해서 쓰면 안 되고 돈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정부가 개입하겠다. 자, 그런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토지의 공개념이라 그래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일부 희생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죠. 시험 문제는 또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부중성 때문에 만들지 못해요. 토지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중성이라는 자연적 성질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하다예요. 토지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부중성의 예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 간척지, 매립지 어때요? 딱 만들었죠? 그럼 부중성의 예외다? 아니다? 예외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중성의 예외는 없다예요. 부중성의 예외는 없어요. 간척지, 매립지, 조성지라는 건 원래 물 아래 토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땅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땅이 있었는데 물이 있어서 이용하지 못했던 걸 막아서 이용할 수 있게 용도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없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용도를 바꾼 거예요. 이용을. 그러니까 부중성의 예외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아까 조성지, 매립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조성지, 매립지, 뭐 간척지 이런 것들은 원래 토지가 있었는데 이용할 수 없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뭘 바꿨어요? 용도를 바꾼 거예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제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데 쓸 수 있는 토지의 양은 늘어날 수 있죠.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바꿨으니까 그런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부중성 때문에 토지의 양을 늘릴 수는 없더라. 이걸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그런데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더라. 쓸 수 있는 토지의 양은 늘릴 수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지, 매립지는 부중성의 예외다 아니다? 예외가 아닌 거죠. 이건 뭐예요?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는 다양하다. 이용할 수 없는 걸 이용할 수 있게 바꿨다예요. 자, 이게 부중성에 대한 얘기고. 자, 영속성 한번 보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영속성은 오래 가더라. 없어지지 않는다예요. 토지는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으니까 없어지는 걸 가정하는 어떤 이론이나 법칙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적용이 안 돼요. 배제라는 건 제외시킨다예요. 자, 없어지지 않으니까,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없어지는 걸 가정하는 이론과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를, 자,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있다 없다? 전제로 할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칙이나 이론이 뭐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모를 가정하고 소모를 전제로 해서 어떤 이론을 설명할 수 없더라. 없어지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죠. 지금은 토지를 얘기하는데 건물보다는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요. 건물은 가치가 없어질 수 있어요? 있죠. 시간이 지나면 낡고 노후화되니까 점점 가치가 떨어져요. 건물이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해요?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건물은 감가상각이 일어나는데 토지는 물리적으로 감가가 없어요. 그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양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치 보존력이 좀 우수하고 얘가
잠깐 쓰고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가니까 내가 관리하거나 배려할 때 먼 미래까지를 보고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예요. 뭐 찍어도 맞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예. 세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이 두 개를 얻을 수 있더라요. 이득은 이익이란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득, 이익과 자본이익이라는 단어, 이 두 개의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이제 단어, 소득, 이익과 자본이익 뭐냐면, 자, 이건 투자론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용어예요. 투자론에서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샀어요. 토지를 투자했어요. 자, 5억을 주고 부동산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한 5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이쯤에 5년 후에 팔았어요. 자, 팔았다를 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매각했다 또는 처분했다 이런 얘기 하죠. 처분하거나 매각을 했어요. 처분하고 매각하는 가격을 6억을 주고 팔았어요. 자, 그러면 저는 돈을 벌었어요? 얼마 벌었어요? 1억을 벌었죠. 자, 이 1억 번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자본이득이다 그래요. 자본이익이라 그래요. 이 자본이익은 뭐냐면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이득을 얘기해요. 가치가 5년 동안에 5억짜리가 6억으로 1억이 올랐죠. 그래서 가치 오른 만큼의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이 이득을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익 또는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가치 상승분에 대한 소득을 자본이익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 돈만 얻을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돈을 얻을 수 있어요? 5년 동안에 내가 쓰지 않고 이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임대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5년 동안에 1년에 임대료를 1,000만 원씩 받았다고 치죠. 5년 동안에 임대료 수입을 1년에 1,000만 원씩 예를 들면 5천만 원 얻었어요. 이 임대료 수입을 뭐라고 하냐면 이 단어를 소득이득이라 그래요. 즉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면 가장 첫 번째 장점으로 이걸 뽑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두 개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더라. 첫 번째가 내가 예를 들면 건물을 샀어요. 상가를 투자를 했어요. 그럼 임대료 받죠. 임대료 수입을 벌 수 있더라. 임대료 수입을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소득이익을 벌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가치 상승분도 얻겠다. 이 이득을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익,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면 항상 몇 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두 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예요. 임대료 수입과 가치 상승분, 임대료 수입을 소득이익, 소득이득, 가치 상승분을 자본이익,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두 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성질로부터 비롯된 거냐?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까지 무조건 임대료 수익은 얻을 수 있다. 뭐 다른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지죠. 절대 안 없어지니까 이 땅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만 있으면 임대료 수입은 반드시 얻을 수 있고 내가 이걸 팔 다음에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가치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변하겠지만 그래서 가치가 달라진 만큼에 대한 이득을 또 얻을 수 있는 건 그 뒤에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처분하기 전까지도 무조건 소득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처분할 때 그 뒤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달라진 가치에 대한 이득도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이익을 항상 얻을 수 있다. 이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 소득이익과 자본이익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성질로부터 비롯된 거냐? 그러면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속성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에 개별성
하나만 보고 가죠. 자, 개별성은 다 다르다, 같지 않더라. 그래서 대체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건 없더라. 자, 일문일가 법칙은 이건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건 나중에 좀 배울 텐데, 이상적인 시장에서는 재화가 다 동일해요. 재화가 다 동일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재화가 다 똑같으니까 한 종류의 물건이 다 똑같아요. 그럼 한 종류의 물건은 다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다를 일물일가 법칙이라 그래요. 한 종류의 물건은 한 종류의 가격으로 다 동일하다, 일물일가의 법칙.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똑같은 게 없더라.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뭐 이걸로 깊은 내용 나온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나오면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와요.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왜냐면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려면 다 재화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부동산은 다 똑같은 게 없더라. 자, 우리가 이제 이해할 건 얘예요. 자, 이것도 이제 시장론, 정책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부동산이 개별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0평 아파트를 또 살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산에 아파트가 하나 가지고 있어서 안산에 30평 아파트가 한 4억 정도 된대요. 그래서 옆 동네에 보니까 30평 아파트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게. 그러면 내가 4억짜리라고 해서 옆 동네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4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죠. 왜? 다 다르니까. 특히나 지역마다도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지역이 똑같다고 쳐보죠. 같은 안산 지역에 또는 옆에 있다라고 치죠. 똑같은 단지 내에 아파트가 두 개가 있어요. 층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아요. 근데 완전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위치는 분명 다를 거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막 써가지고 가치가 막 떨어질 수도 있고 벽지 막 허물어지고 막 금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막 꾸미고 더 잘해가지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개별적이기 때문에 가치가 같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저 부동산을 살 때 정보를 알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예상하면서 딱 살 수가 없어요. 이 아파트를 살려면 이 정보를 알려고 옆에 있는 부동산도 가야 돼요. 발품도 팔아야 돼요. 기름값도 써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물어보고 또 뭔가를 알아보고 정보를 듣고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공개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공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비공개성이라 그래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 문제는 이 단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정보가 숨겨져 있더라, 공개되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공개되어 있지 않더라. 이 말은 정보를 얻는데 드는 비용이 크다, 작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얻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자, 그러면 결국 이 얘기인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렇게 거래되는 상품을 부동산을 가지고 거래할 때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면 얘가 어떤 부동산 하나 판다고 보죠. 얘한테 팔았어요, 부동산을.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얘하고 얘가 똑같이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얘는 정보를 많이 알고 얘는 정보를 조금 알고 거래를 하면 얘는 이득을 보고 얘는 손해볼 수 있어요. 이게 시장의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 이유가 정보가 얘하고 얘가 대칭적이지 않더라, 똑같지가 않더라. 누군가는 많이 알고 누군가는 조금 알아서 누군가는 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더라. 자, 이 이유가 뭐 때문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할 때 수요자와 공급자의 정보가 똑같지 않다, 대칭적이지 않다. 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그 이유는 부동산이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뭔가 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시장 실패를 일으켜요. 가져가야 될 몫을 똑같이 나눠가지 못하게 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개별성까지 왔어요. 자, 한번 정리해보면 오늘 첫 수업에 좀 설명을 좀 많이 한 듯한 느낌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야 될, 이해해야 될 단어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만 제가 오늘 설명한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자연적 성질에는 부부 연계가 있더라.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 만들지 못하는 부중성,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가는 영속성, 같은 게 없이 다 개별적인 개별성. 얘는 변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근데 얘는 인문적 성질은 변할 수 있는 성질들도 좀 있더라. 이걸 인문적 성질이라 그래요. 위치도 변할 수 있더라. 용도 변할 수 있더라. 다양하니까. 자, 부동성 때문에 물리적 위치는 변하지 못해요. 위도와 경도를 얘기하는 좌표는 변하지 못해요. 부중성 때문에 토지의 양을 늘리지 못해요. 보이는 토지의 양을 물리적으로 늘리지 못해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더라. 그런데 경제적 위치는 주변 영향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더라. 이 표현을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더라. 이건 뭐라고 하냐면 위치의 가변성이라 그러고,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양은 늘리지 못하는데 있는 토지지만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바꿀 수는 있더라. 이건 용도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더라. 이걸 용도의 다양성이라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물리적인 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경제적이란 단어가 나오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내용에서 물리적 뭔 성질, 물리적 뭔 성질 나오면 변할 수 없는 성질이고, 경제적 무슨 성질, 경제적 뭐 나오면 변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걸 연관 짓기 시작해야 돼요. 자, 한번 정리했던 거 한번 보고.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 준 거지 여러분한테 이걸 다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외워야 되는 건 기본적인 거 단원, 8단원 꼭 외워야 되고 다음 시간 올 때까지 외워와야 되고, 오늘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정도 머릿속에 이해하면 되고, 자, 이 단어들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변하지 않는 성질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부증성, 만들지 못하는 거. 세 번째는 영속성, 없어지지 않는 거죠. 없어지지 않아서 비소모성이라고도 해요. 영원히 가는 거. 마지막 4번째는 개별성, 같은 게 없더라. 다 개별적이다. 자, 인문적 성질은 변할 수 있는 성질이에요. 즉 물리적 위치는 변하지 못하지만 경제적 위치, 가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더라. 이걸 위치의 가변성.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증가시키지 못하지만 경제적인 양은 증가시킬 수 있더라. 용도 전환을 통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용도의 다양성이라 그래요. 자, 하나 더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자, 영속성 때문에 작년에는 부정성이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 영속성이 나왔어요. 그만큼 좀 중요한 내용이고, 자, 부동산에 투자하면 2개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대요. 하나, 임대료 수익을 뭐라 그런다? 소득이익, 소득이득이라 그러고, 가치 상승분에 따른 소득을 뭐라 하냐면 자본이익, 이렇게 얘기해요. 이 2개를 합쳐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얻는 모든 수입이라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얻는 총수익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항상 2개를 나눠서 얘기해야 돼요. 총수입은 임대료 수입이라는 소득이익과 가치상승분이라는 자본이익을 합쳐서 모두 얻는 수익이에요. 이걸 알아야 투자론의 투자이익을 따질 수 있어요. 이 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득도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득이익, 임대료 수입, 자본이익, 가치상승분, 이렇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뭐 늦게까지 첫 수업인데 그래도 뭐 배우는 즐거움을 좀 갖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끝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잘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잘 살더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잘 산다. 그러면 뭐 돈 많다, 부자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누가 잘 산다 그러면 돈 많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개념은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다 행복하게 다 서로가 원하는 게 다르겠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열고 그렇게 대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들끼리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사람들이 지금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생활할 때도 좋은 관계 유지하는 데 좀 노력하시고 저하고도 좀 노력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즐겁게 공부해 나가도록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